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플라즈마 발생 원리입니다.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하죠. 이 플라즈마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 원리를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고체, 액체, 기체 다음이라니 이것만으로도 정말 흥미롭죠. 그렇죠. 번개나 오로라도 자연적인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신비로운 플라즈마를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작동 원리랑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플라즈마는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에다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에게 묶여있던 전자가 탁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자연에서는 번개, 오로라 아니면 태양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요. 인공적으로는 반도체 공정부터 시작해서 조명, 살균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체에 에너지를 줘서 전자를 떼어낸다. 그럼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뭔가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플라즈마 발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자사태, 일렉트론 어밸런치 또는 타운젠트 방전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주변 공간이나 아니면 진공 챔버 안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우주선, 코스믹 레이즈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항상 약간의 자유전자하고 이온이 존재합니다. 아주 미량이요. 네네.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이 초기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가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가속이 되는군요. 네, 이 가속된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중성기체, 원자나 분자랑 충돌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탄성 충돌이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태를 바꾸는 그런 충돌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핵심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가지 과정이요? 네, 첫째는 알파 프로세스입니다. 에너지를 잔뜩 얻은 전자가 중성 원자랑 이제 꽝 하고 부딪혀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던 다른 전자를 튕겨내는 거예요. 아, 때려서 떼어내는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전자 둘 그리고 양이온 하나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 새로 생긴 전자들도 또 가속이 돼서 다른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말 그대로 전자 분리기 과정입니다. 전자 분리기. 네. 네. 그리고 둘째는 감마 프로세스인데요. 이 알파 과정에서 만들어진 양이온들은 전자와는 반대로 음극, 즉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가서 가속이 됩니다. 네. 이 이온들이 음극 표면에 아주 세게 부딪히면 마치 당구공 치듯이 음극 표면에 있던 다른 전자들을 툭 튕겨 나오게 만들어요. 아, 이온이 전자를 또 만들어내는군요. 네, 이걸 2차 전자 방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새로운 전자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알파랑 감마. 네, 그래서 이 알파와 감마 과정이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자의 수가 처음에는 좀 천천히 늘다가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전자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빛나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와, 그 아주 소수의 초기 전자가 전기장 타고 막 가속되고 네, 원자랑 충돌해서 전자랑 이온을 복제하고 알파 그렇죠. 또 생산하고 감마. 맞습니다.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확 불어나는 거군요. 와, 진짜 사태, 에버랜치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장치하고요. 이 에너지를 받아서 방전이 일어나는 무대, 즉 전극 구조죠. 아, 엔진과 구동 시스템 같은 거네요. 전원 장치가 에너지를 불어넣는 엔진 역할일 텐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게 플라즈마의 성격을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전원장치가 플라즈마의 종류하고 용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DC, AC, RF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C, AC, RF요? 네, 우선 DC는요, 가장 단순한 방식이죠. 일방통행도로처럼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요. 금속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전극에는 쓰기가 쉬운데 근데 유리나 세라믹 같은 절연체에는 전하가 한쪽에 계속 쌓여버려서 금방 방전이 멈춰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막히는군요. 네, 그래서 주로 금속 코팅 같은데 좀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AC, 교류나 RF, 고주파는 현대 플라즈마 응용의 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왕복도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수 메가헤르츠 이상의 아주 높은 주파수 RF는 거의 초고속 왕복도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초고속이요? 네, 주파수가 워낙 높으니까 전극의 극성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절연체에 전하가 좀 쌓이더라도 금방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잠깐만요. RF가 그 절연체에도 쓸 수 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거요. 반도체 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칩 안에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 뭐 금속 배선 같은 거요. 그리고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 산화막 같은 절연막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절연막을 깎아내거나 식각, 아니면 쌓는 증착 공정에 플라즈마가 필수적인데 DC 방식으로는 이런 절연 재료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RF가 중요하군요. 네, RF는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쓰이는 거죠. 게다가 RF는 전자를 플라즈마 안에 더 효과적으로 가두고 가열할 수 있어서 더 낮은 압력에서도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아하,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라니까 RF의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그럼 전극 구조는 어떤가요? 전원과 함께 플라즈마의 특성을 결정할 텐데요. 이것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전극 구조는 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압력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크게 이제 진공, 그러니까 저압 환경하고 대기압 환경으로 나눌 수 있죠. 진공과 대기압이요? 네, 진공, 저압 플라즈마는 압력이 매우 낮은 환경, 뭐랄까 텅 빈 운동장 같아서 입자들이 충돌 없이 멀리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얻기 좋은 환경입니다. 대표적인 구조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하나는 CCP 평판형이라고 샌드위치처럼 평행한 두 전극판 사이에 RF 전압을 거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처리하기 좋아서 증착 공정 같은 데 많이 쓰입니다. 샌드위치형? 네. 다른 하나는 ICP, 유도결합형인데요. 이건 인덕션 레인지 원리랑 좀 비슷해요. 전극에 직접 전압을 거는 대신에 코일에 RF 전류를 흘려서 유도된 전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CCP보다 훨씬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어서 미세 패턴을 깎아내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주로 사용되죠. 아, 인덕션 레인지처럼요? 훨씬 고밀도군요. 네. 그 다음은 대기압 플라즈마인데요. 이건 진공 펌프 없이 그냥 우리가 사는 대기압에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압력이 높으니까 만원 버스처럼 입자 충돌이 매우 잦아서 사실 플라즈마를 키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구조가 필요해요. 네,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게 DBD, 유전체 장벽 방전입니다. 전극 중에 하나 이상을 유리나 세라믹 같은 유전체로 이렇게 덮어놓는 방식이에요. AC나 펄스 전원을 주로 쓰는데 방전될 때 전하가 유전체에 쌓여서 순간적으로 방전을 딱 억제했다가 전압 극성이 바뀌면 다시 켜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유지합니다. 표면 처리나 공기 정화, 살균 같은 데 넓게 쓰입니다. 아, 장벽이 있어서 안정적이군요. 그렇군요. 그럼 전원, DC, RF랑 전극 구조, CCP, ICP, DBD의 조합, 그리고 작동 압력, 진공 대기압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성격이랑 용도가 쫙 결정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자사태가 일어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조건 전압만 높이면 잘 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최적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플라즈마를 켜는데 필요한 최소 전압, 이걸 이제 항복 전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전압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체의 압력, P하고 전극 사이의 거리, D, 이 두 개의 곱, 즉 PD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파셴 법칙입니다. 파셴 법칙이요? 네. 그래프로 그려보면 보통 알파벳 U자 모양의 곡선이 나옵니다. U자요? 네. 이 U자 곡선이 말해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선 PD 값이 너무 클 때,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전극거리가 너무 멀 때죠. 이때는 항복 전압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죠? 압력이 높으면 전자가 충분히 가속되기도 전에 자꾸 다른 입자랑 부딪혀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요. 또 거리가 너무 멀면 충돌할 기회 자체가 줄거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반대로 PD 값이 너무 작을 때,
즉 압력이 너무 낮거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도 항복 전압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것도 높아져요? 네. 압력이 너무 낮으면 충돌할 기체 원자 자체가 너무 적고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전자가 충분한 이온화 충돌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냥 반대편 전극에 휙 하고 도달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충분히 일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U자 곡선의 가장 아래 지점, 즉 플라즈마를 가장 낮은 전압으로 켤 수 있는 최적의 PD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최소 항복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는 어떤 조건에서도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직관이랑 완전 다른데요. 압력이나 거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둘 다 플라즈마 만들기 어려워진다니 단순히 세게 누르거나 그냥 가깝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결국 이 파생 곡선은 플라즈마 장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켜기 위한 최적의 압력과 거리 조합의 그 스위트 스팟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핵심 열쇠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 장치 설계할 때 정말 헛수고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장치 설계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가 켜진 후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유지되느냐, 역시 충돌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온화를 일으키는 비탄성 충돌 외에도 원자를 그냥 들뜬 상태로 만드는 여기, 엑사이테이션이라는 비탄성 충돌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요? 네, 들뜨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들뜬 원자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빛으로 내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플라즈마의 그 밝은 빛을 보는 이유입니다. 아, 그래서 플라즈마가 빛나는 거군요. 네, 전기장에서 에너지를 얻은 전자들이 이런 여러 충돌들을 통해서 다른 입자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플라즈마 전체를 뜨겁게 만드는 과정을 충돌 가열, 컬리저널 히팅 또는 옴 가열, 오믹 히팅이라고 부릅니다. 전기 회로의 저항, 오음처럼 플라즈마 자체의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것과 좀 유사해서 붙은 이름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그 플라즈마 속 전자들의 평균 에너지는 보통 뭐 수 EV 정도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곤 기체를 이온화시키려면 15.8 EV나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평균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보다 훨씬 낮은데 어떻게 계속 이온화가 일어나서 플라즈마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의 함정이에요. 플라즈마 안에 있는 전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낮은 에너지부터 매우 높은 에너지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분포, 즉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 EEDF를 이룹니다. EDF요? 네, 마치 우리 사회에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에너지는 뭐 수 EV로 낮더라도 이 분포의 저 끝 꼬리 부분에는 15.8 EV로 훌쩍 넘는 그런 고에너지 전자들이 소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소수의 슈퍼 엘리트처럼요. 아하. 바로 이 소수의 고에너지 전자들이 꾸준히 이온화 충돌을 일으키면서 플라즈마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주역인 셈입니다. 반 전체 평균 함수는 낮아도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나가는 것처럼 소수의 고에너지 엘리트 전자들이 플라즈마를 먹여 살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RF 같은 방식이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자 에너지 분포를 효율적으로 제어해서 고에너지 전자를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RF는 전자를 더 효과적으로 가열하고 플라즈마 안에 잘 가두어서 이 고에너지 전자 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면이 있죠. 물론 뭐 특정 목적에 따라서는 다른 방식들도 여전히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극의 일부로 구멍이나 홈을 파서 만드는 할로우 캐소드 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할로우 캐소드요? 네, 빈 음극이란 뜻인데 전자들을 그 구멍 안에 가두어서 충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죠. 이걸 마이크로 크기로 작게 만들면 대기압에서도 아주 밝은 광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오, 신기하네요. 또 번개처럼 아주 빠르고 좁은 채널을 형성하는 스트리머 방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주로 고압 환경에서 나타나는 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네, 오늘 정말 플라즈마 발생의 핵심 원리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처음 그 우주선에서 온 전자 하나가 알파 감마 과정을 거쳐서 전자 사태를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플라즈마를 만드는 엔진인 전원 장치,
특히 DC와 RF의 중요한 차이점, 그리고 무대인 전극 구조, CCP, ICP, DVD 같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최적의 조건을 알려주는 파셈 법식의 그 신기한 U자 곡선, 마지막으로 평균은 낮지만 소수 엘리트 전자가 플라즈마를 유지한다는 EEDF 이야기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런 원리들이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제 같은 첨단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살균이라든지 공기정화, 농업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플라즈마 기술의 바탕이 됩니다. 이 활기 넘치는 제4의 물질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제어되어서 우리 삶에 기여하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주 강력한 레이저 빛을 기체에 집중시킨다거나 아니면 초고온의 열을 순간적으로 가하는 방식으로도 베스트한 이온화된 기체 상태, 즉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즈마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전기방전 플라즈마와 비교했을 때 생성 원리나 특성 면에서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플라즈마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